자, 후반부의 첫 번째 강사는 법무법인 세움의 변성규 파트너 변호사이신데요. 국가창업시대 2026 해서 개정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타트업 투자 및 경영 전략에 대해서 20분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움의 변성규 변호사입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국가창업시대 개정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에 따른 우리 스타트업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투자, 벤처 투자, M&A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시리즈 A부터 C까지 엑싯, 상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의한 송무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AI나 의료 AI나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창업을 많이 하셔서 의료인이나 의료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도 업무를 많이 하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좀 실무적으로 주로 문제가 됐던 사항들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올해나 또는 작년 말 정도에 최근에 개정된 사항, 법률 사항을 위주로 강의를 준비해 봤고요. 크게 이제 VC의 투자 의무 규제 완화, 그리고 연대 책임 금지가 법제화된 거, 그리고 우리 벤처 기업에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 시가 미만 스톡 옵션 한도 확대,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인센티브 방식이죠. RSU, 성과 조건부 주식, 그리고 우리 벤처 기업의 창업자분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실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 VC 펀드의 공모 규제 해당력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C의 투자 의무에 대한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 VC 투자 의무 체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VC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벤처 기업이라든가 창업 기업에 대해서 신규 투자는 얼만큼은 해야 된다. 이런 의무 투자가 있고요. 그 외에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는 있는 투자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투자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창업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이 창업 기업이라는 것이 설립한 지 7년이 된 기업인데요. 그거를 넘어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게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투자를 가능하고 그렇다고 투자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꽤 큰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중견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의 일종인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건 가능한데요. 다만 이것이 의무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예 금지되는 투자들이 있죠. 완전 가장 큰 대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든가 금융회사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투자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투자가 있는 거죠. 이제 간혹 이 중간에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없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역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정투자법 아직은 시행이 안 됐습니다. 2026년 7월, 그러니까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항목에 있던 의무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조합 같은 경우에 초기 창업 기업, 설립된 지 3년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만 의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완화를 시켜줘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으면 4년차, 5년차 기업에 투자한 것도 의무 투자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개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전체 조합이 40%를 의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플러스 기존에는 개별 조합들도 다 20%씩은 의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개별 조합에 대한 규제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5년 내에 의무 투자를 다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년 내에 달성해야 되는데 이제 개정이 돼서 5년 내에 달성하면 되는 것으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 개별 펀드에 대한 규제가 폐지가 됐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프로젝트 펀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20%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고 뭐 요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펀드의 구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의무 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금지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가 꽤 많이 있죠, VC들이. 근데 그 개별 펀드마다 모두 20%는 의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펀드 하나에만 투자하는 그런 펀드 결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의무 투자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펀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의무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능은 한데 뭐 예를 들면 구주를 인수한다든가 뭐 이런 투자들을 할 때 프로젝트 펀드가 결성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규제가 이제 7월부터 없어지게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총량 규제, 전체 펀드의 40%에 대해서 의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 총량 규제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이 뭐 특별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가 좀 관심이 많으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맞닥뜨리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사례죠. 지난달에 이제 있었던 뉴스 기사인데요. 어반베이스라는 우리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그 회생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가 주식 매수 청구권에 해당하다, 투자 계약에 있는 이 풋옵션 사유에 해당한다고 청구를 해서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선고 기각이 된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회사가 사실 회생이 됐다는 건 잘 되지 않은 것인데 그 경우에 투자금 원금이 5억이었는데 이제 13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회수하는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회사 가치는 거의 0원일 텐데 그걸 13억에 인수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사건이고 스타트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죠.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대 책임과 굉장히 유사한 책임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벤처 투자 조합, 벤처 투자 회사랑은 좀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제 투자자가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제 연대 책임 금지 대상에 해당하진 않는데요. 기존에도 우리 벤처 투자법에는 이런 연대 책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고시에 있었는데 상향 입법되면서 법률의 조항으로 상향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창업기획자나 이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창업기획자는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법제화되면서 벤처 투자회사, 벤처 투자 조합 그리고 창업기획자, 개인 투자 조합, 이 벤처 투자법에 의한 투자자들은 창업자, 이해관계인들에게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신설이 돼서 이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하실 점은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나 사모펀드, 뭐 PEF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연대 책임 폐지됐던데요라고 말씀하시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벤처 투자 조합에 대해서는 폐지된 게 맞는데 그 외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벤처 투자 조합들이 우리나라 투자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투자 관행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다른 투자자들도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해당 조항이 이제 벤처 투자법 52조에 있고 이런 게 4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 투자법에서 인정하는 그 투자자가 4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해관계인 창업자가 회사가 부담할 책임을 연대 책임하는 것을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인데요. 연대 책임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행 조건, 미충족, 뭐 진술과 보장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그리고 그 제3자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벤처 투자 조합이나 벤처 투자 회사 이런 쪽에서 투자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은 굉장히 무거운 연대 책임 조항을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우리 그런 경우에 이제 좀 고민되신다면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당연히 창업자의 부담이 좀 감소가 될 것이고요. 투자를 유치할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예외 사유가 원래 이 조항이 있던 예외 사유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건 아직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사유가 들어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 외에 그 창업자 개인이 부담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한다라는 게 해석인데요. 어디까지가 연대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창업자 개인 책임인지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가 미만 스톡옵션 한도 확대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작년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원칙을 좀 살펴봐야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상법의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의 기본적인 원칙은 시가 그리고 액면가보다 행사 가격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원칙을 세운 이유는 이 스톡옵션이라는 인센티브 구조가 회사의 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벤처기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행사 가격이 시가보다 미만인 경우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회사 주식이 10만 원 하는데 행사 가격을 10,000원으로 정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금액의 한도가 있는데요. 그 시가와 행사 가격의 차액이 합쳤을 때 그게 20억 이하인 경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종래에는 5억이었는데요. 종래에는 5억이었는데 무려 4배가 늘어나서 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시가 상승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나누자라는 그런 취지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최소 금액이 시가, 현재 회사 가치가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으로 부여를 최소 10만 원으로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더 낮은 금액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행사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차액이 결국은 사실상 그 바로 부여와 동시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시가가 10만 원인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면 사실상 이제 9만 원 정도의 차액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죠. 물론 이 스톡옵션이라는 게 2년 뒤에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년 뒤에 회사 가치가 내려갔다 이러면 이제 그건 또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최소한 현재 가치만 유지가 돼도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받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자본이 부족하지만 회사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고밸류에이션 스타트업들에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줄 게 없고 주식을 시가로 스톡옵션을 발행하면 이제 받는 분들 입장에서 좀 매력이 떨어지죠. 이미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1,000억, 2,000억 갔는데 뭐 물론 1조까지 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올라갈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바로 부여할 때 시가보다 더 싸게 부여할 수 있다 이러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죠. 주의하실 사항은 벤처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시가 미만 규정은 외부 전문가한테 부여할 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우리 회사들이 교수님들에게 뭐 스톡옵션을 부여하시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이 경우에는 시가 미만 부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법조항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최근에 보면은 놓치시는 사례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입장에서 스톡옵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RSU 그리고 복수결권 주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과조건부 주식이라고 우리 법에선 정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2년 뒤에 회사에 2년 이상 재직을 하면 행사에서 그때 신주를 받는 그런 구조가 스톡옵션인데요. 성과조건부 주식 RSU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년 재직 조건 충족 전에도 바로 주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이상 또는 뭐 액면가 이상의 제한을 받는데 바로 무료로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센티브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 자기 주식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부여해야 되는데 자기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가 스타트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 취득이 쉽지 않은데요. 이 성과 조건부 주식은 벤처기업에 한해서 자기 주식 취득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도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그걸로 RSU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게 되면 우리 발행가액보다 이상 받는 금액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설정이 되죠. 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가지고 배당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법상으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어도 자기 주식 취득이 불가능한데요. 이 특례 조항에 의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가지고도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굉장히 중요한 예외 조항이죠. RSU의 장점은요, 행사 부담이 없습니다. 행사 여부를 임직원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언제 내가 이걸 행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중소벤처부는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행사 가격에 부담이 없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적어도 시가보다 싸다고 해도 얼만큼은 내가 돈을 내야지 인수할 수 있는데 바로 무상으로 줄 수 있다. 별도 현금 없이도 바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인데,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옵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은 상태에서는 의결권이 없죠. 하지만 이 성과조건부 주식은 바로 주식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창업자에게 우호적인 우리 임직원들한테 성과조건부 주식을 주면 경영권 방어에도 좀 도움이 된다, 이런 효과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점이 이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 스톡옵션은 과세 혜택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이 성과조건부 주식은 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과조건부 주식이 유리한 건 아니고 이런 세금 효과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중소벤처부에서는 행사 시기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행사를 해서 그 주식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주식을 받는 순간 이제 그게 근로소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을 지금 10억 가치의 비상장 주식을 받아서 내가 세금을 냈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해버리면 사실 세금만 내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필요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원래 우리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한 주에 한 개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한 주에 10개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실 좀 요건이 까다로워서 널리 활용되지는 않는데요. 창업주 요건과 대규모 투자 유치, 그리고 지분율 하락 사유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쉽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복수 의결권 주식을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분율이 30% 하락돼야 되고, 그리고 100억 이상 투자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좀 요건이 까다로운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주주 평등의 원칙, 그리고 주식 한 개당 한 개의 의결권은 상법의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외적인 그리고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 규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할 때 50인 이상에게 청약에 권유를 하면 공모 규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모라는 것이 이제 많이 들어보시면 우리 상장 같은 거 할 때 공모를 한다고 많이 하죠. 바로 그 공모인데요.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면 공모 또는 매출에 해당을 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때 되면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이런 걸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스타트업이 부담하기에 좀 과중한 의무죠. 그래서 이런 50명을 계산할 때 펀드, 금융회사 이런 곳들은 카운팅에서 제외를 합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그래서 자본시장법상의 펀드는 카운팅에서 제외가 돼서 이런 자본시장법 펀드 10곳에서 투자를 받아도 공모 규제를 적용할 때는 그냥 제로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벤처 투자 조합 그리고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은 이 투자자 산정 시에 제외되는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에 문제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벤처 투자 조합 3개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일반 투자자가 각각 20명씩 있다. 이러면은 공모 규제를 적용할 때는 마치 60명한테 투자를 받은 걸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공모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증권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규제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를 받을 때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경우에 여러 펀드로부터 여러 벤처 투자 조합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우리 스타트업들이 지금 괜찮은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이 공모 규제를 위반한 문제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상장할 때 마치 통과 의뢰처럼 과징금, 제재금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좋은 투자자 회사들이 다 이런 공모 규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상장 의제에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다만 또한 이게 그다지 합리적인 규제가 아닌 게 실제로는 벤처 투자 조합이 투자할 때 그 각각의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인 GP가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실익도 없는 규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에서 좀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것은 과하다고 해서 아직 개정은 안 됐는데요. 2026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4월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살펴본 내용들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투자 의무 규제가 좀 완화가 됐고요. 연대 측은 조항이 이제 법제화가 돼서 창업자의 투자 리스크가 좀 감소가 됐고요. 스톡 옵션이 환도가 확대가 돼서 시가 미만 스톡 옵션도 좀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RSU 복수 의결권 주식을 벤처기업이 활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좀 다각하고 그리고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VC 펀드에는 이제 공모 규제 예외가 적용이 돼서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좀 불합리한 리스크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깔끔한 강의,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질문 코멘트 해주실까요? 연주생 뭐 없습니까? 예. 아까 그 스톡 옵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관에 한 10%는 스톡 옵션으로 뭘 누구한테 뭐 스카우트 목적으로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정관이 돼 있다면 그 회사에 아까 말한 거 보면은 그 최대 20억까지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 회사 정관에 지정한 예를 들어 10% 정도의 지분은 스톡 옵션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10%의 상한선이 그 최대 20억까지인지 안 그러면 한 번 조금씩 해가 여러 번 스톡 옵션을 발행할 텐데 각 발행할 때마다 20억 상한이 적용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여 받으시는 분 기준으로 그 부여 받으신 분이 맥스 20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10억 정도를 시가 미만으로 부여했으면 이제 그 뒤에 남아 있는 룸은 10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가 스톡 옵션을 발행하는 전체 커패시티에 해당하는 상한선이네요. 그렇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스톡 옵션 그 시행은 모든 그 회사 정관과 관계없이 항상 2년 후에 실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2년을 단축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요. 예, 그걸 연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늘리는 것은 네. 가능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